오늘 모신 분이 이제 러시아에서 대사를 지내셨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대사를 지낸 현지 사정에 매우 밝은 분입니다. 박노벽 전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전황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계속 이제 언급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여름이면 대반격을 할 것이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로서는 이제 작년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하리코프나 그 남쪽에 그 헤르손 지역을 이제 탈환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이제 겨울 동안에 계속 그 지지부진했죠. 그 이유가 이제 지금 보도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군대로 한 10만 명이 그 전사나 그 다쳤고요. 네. 러시아는 뭐 20만 명. 그 사이에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토를 다시 되찾아야 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서방에 이제 무기 지원이 첫째로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 병력의 그런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봄이 다가올 기간 동안 그걸 준비를 쭉 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미국에서 그 리크된 그 유출된 문서에 보면은 4월 말 정도를 예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유출되는 통에 뭐 여러 가지 지형 지물이라든가 배치 계획들이 다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재조정하면서 또 반격이라는 게 내가 어느 날 한다고 선언한 가기보다는 아주 그냥 급격한 그런 그 급소를 찔러야 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번에 좀 서방에서는 무기가 좀 아직 부족하다. 기갑 장비가 더 와야 한다고 해서 좀 기간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에서는 이제 예비 단계, 약간 여건 조성 단계의 공방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 여름 대반격이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 그게 전세를 아주 크게 바꿀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동원을 잔뜩 해서 그 현재를 고착하려고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하여간 그 상당한 부분을 영토를 회복을 해야 서방으로부터 그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당연히 국내적으로도 그런 정치적인 그 입지가 서겠죠. 그래서 이 양측 간에 팽팽한 지금 대립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미리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그 진전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또 전쟁이라는 게 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군이 그동안 훈련을 잘 됐다고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는 지금 무려 1년 3개월 동안 20만 명의 사상자를 낸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최근에 전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맞다라고까지 말을 했다는데 과연 러시아는 지금 어느 정도 더 버틸 수 있는 계속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러시아 군부나 이런 데 쪽에서는 뭐 1년 이상 쉽게 말해서 시간은 러시아 편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흐름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술적으로 단계적으로는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밀리고 있는 것 같은 보임새가 보이는데 왜냐하면 석유나 가스 이런 걸로 해서 중국이나 인도에서 다 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쟁 자금은 충분하고 또 인구 면에서도 동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동원도 이제 국민들을 이제 동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디로 모여라, 뭐 간에 원해 이런 이제 복잡한 절차 없이 그런 등등으로 해서 뭐 한 1년 정도 이제 더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메일로 와서 전쟁에 참여해라 이렇게 통지를 하는 겁니까? 통지하는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아마 가을에는 또 동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올 정도로 인력면 또는 이제 전쟁에 그런 필요한 자금이나 경제적인 지원 면에서는 뭐 버틸 수 있다. 그 대신에 서방은 이거 선거도 있고 전쟁 지원에 과연 민주주의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착안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서방도 물러날 생각은 없는 거고요. 이 전쟁이 결국은 유럽에 또는 전 세계적으로 안보 질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많은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유럽 측에서도요.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모병이 한 징병도 그냥 이메일로 이렇게 한다고 하고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고 네. 많은 사람이 젊은이들이 20만 명이 네. 숨지거나 다쳤고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은 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현재 좀 얘기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여론조사나 또는 이제 그 국민들이 보는 그 전쟁이나 이걸 보는 시각이 서방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네. 다시 말해서 그 동안에 쭉 그 진행 사항을 보면 러시아 국민들은 역시 서방이 러시아라는 큰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붕괴시키도록 여러 가지 그 컨스피러시 시어리를 많이 믿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단결을 해야 한다. 서방의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건 러시아에 맞지 않다. 그런 것들이 넘어오는 거. 특히 또 나토가 계속 그 동안에 동진을 해왔는데 이건 바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일단은 뭉쳐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제 또 그 자발적인 거 플러스 이제 정부에서 많은 언론 통제 내지는 또 그 굉장히 엄격한 법을 해서 시위라든가 이런 걸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네. 국민들이 좀 뭐 어떤 반대 의견을 표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그렇군요. 네. 우리가 보는 것과는 좀 다른 거군요. 네, 시각적으로도 다르고 정부의 통제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적인 그런 전통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가미가 돼가지고 네. 서방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형국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이제 주재를 하셔서 러시아 국민들의 정서나 그런 마음을 좀 아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말씀 네. 이해가 됩니다. 아까 이제 바흐무트가 최대 격전지다라고 네. 네. 설명드렸는데 여기가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큰 전략적인 의미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게 네. 두 가지 정치적인 그런 상징성.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어디선가 좀 승리를 했다는 게 이제 보여줘야 하는 건데 네. 거기다가 그 와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가 거기에 굉장히 몰두를 했거든요. 푸틴의 최측근 아닙니까? 프리고진? 최측근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불화설이 있어요. 본인이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위상을 좀 정치적 위상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네. 또 국방부하고 또 알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러시아로서의 그런 그 지역에 보는 중요성이 있는데 반해서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12월에 미의회에 갔지 않습니까? 네, 연설하면서 여기가 뭐 자유와 그 민주주의의 그 보루를 향하는 길이다. 또 이렇게까지 의미를 하는 통에 여기가 하나의 자존심 대결이 돼버렸는데요. 그렇군요. 문제는 지금은 이제 상당히 그 사기면에서나 그 대비면에서 러시아군이 밀리는 것 같아요. 한 2, 3km 밀렸다고 그러는데요. 네. 앞으로 이게 시신 500구를 놓고서 그냥 퇴각했다 뭐 그런 네, 보도가 뭐 나오고. 일각에서는 거의 뭐 이 전투 때문에 지난 한 5개월 이상 끌었거든요. 이 아, 지역에서. 그래서 네. 한 10만이 러시아군이 다치거나 네. 그러니까 뭐 그 감옥수들을 이제 죄수들을 불러다 놓으니까 이제 사기도 났고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런 큰 피해가 있었다라는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자랑하는 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네. 이게 자기들이 미국보다도 앞섰다고 이제 자부하고 있는 건데 네. 최근에 쐈는데 별 성과를 못 봤다는 게 맞습니까? 그게 좀 전쟁 중이라서 확인이 좀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게 이제 키우 수도를 뭐 어제 그러니까 5월 16일 새벽에 그런 킨살 6기하고 다른 여러 가지 미사일과 이제 드론을 섞어 쐈는데 네. 페이트리어트로 일부는 요격을 했다고 우크라이나 주장이고 네. 러시아는 페이트리어트의 시설을 일부 파괴시켰다. 그래서 두 개 다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합니다. 킨살도 무너지고 패트리어트도 좀 공격을 당하고. 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좀 뼈아픈 대목이겠군요. 그렇죠. 예, 자기들이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미사일로 공격을 해도 이게 그 키예프가 그렇게 방어를 하고 서방의 이제 무기의 그런 우월성이 증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의 네. 그 열화상 우라늄탄 탄약고를 러시아가 공격을 했다는 것도 이제 네. 최근에 주목받은 보도였거든요. 이거 네. 어떤 뜻입니까? 네, 아마 토요일 새벽에 흐멜리스크 지역에는 공군 기지 내에 네. 그 탄약고하고 이제 기지창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드론으로 공격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화 우라늄이라는 탄이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영국이 제공한 건데요. 그 무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우라늄을 썼는데 그게 무슨 핵 폭발하는 그런 우라늄이 아니고요. 네. 우라늄에도 이제 종류가 한 3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 무기에 쓰이는 우라늄은 우라늄 동위원소의 235라고 불안정한 거고요. 네. 이 열화 우라늄 탄이라는 것은 거기서 제거되고 나서 우라늄 238이라고 이게 중금속 같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탱크라든가 이런 포탄으로 쓰이는데 굉장히 그 효율이 높은 그러니까
침투를 해가지고 파괴시키는 거죠. 금속을. 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위력이 있는 그 무기라고 합니다. 열화 우라늄탄이군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수치를 보고 그러니까 네. 좀 가짜 뉴스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치 영국이 핵폭탄 같은 거 비슷한 걸 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려다가 우리가 이제 이걸 막았다 이런 식의 접근인데 네네. 첫째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플리티드 우라늄이라고 열화 우라늄 그러니까 열이라는 게 열세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보다 열이 나다 열이야 히트가 아니군요. 아니요 열세하다의 열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우라늄의 폭탄 요소를 뺀 나머지 우라늄 쉽게 말하면 그리고 거기서는 어떤 방사능이 나오더라도 인체에 해로운 그런 알파나 해로운 게 아니고 알파나 베타 같은 게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우라늄의 그 탄의 성격이 그렇고 넘버 투는 또 뭐냐면은 그 수치를 보니까 네네. 그 방사선 수치를 보니까 그게 정상 수치예요. 뭐 150 그 미리 시버트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보통 그 엑스레이 하나 찍을 때 정도 0.1 미리 시버트를 우리가 봤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약간 사람들이 좀 수치를 잘 모르니까 이게 갑자기 늘었다 그러면 아 이게 무슨 핵폭탄 같은 것이 터졌구나라고 이제 오인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건 좀 가짜 뉴스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드론을 많이 쓰더라고요. 지금 네, 이것도 네. 러시아 드론 공격했고 맞습니다. 지난번에 또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자기들이 받았다라고 네. 주장했는데 굉장히 그 파괴력이 큰 모양이죠 드론이 지금. 드론이 이제 요즘 새로 이제 신형 개발된 이제 무기 형태인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란제 왜냐하면 싸고 값이 싸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인명의 그런 그 어떤 손실이 없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인데 네. 이게 지금 이란제, 중국제가 많이 지금 쓰인다고 그럽니다. 양측에서. 네.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 제가 궁금했는데 네. 얼마 전 최근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네. 러시아가 사실상 이번 전쟁 이제 치르면서 중국에 굴종하는 형태가 이제 굳어지고 있다라고 네. 분석했던데 네. 외교관이시니까 네. 이렇게 맞는 어떻게 뭐 흐름은 이제 만일 이런 추세로 계속 가면은 이제 중국에 종속된다는 게 에너지 면에서 유럽이 안 사주니까 중국에 의존하는 거고요. 네. 또 무기도 팔 데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도 지금 고립됐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또 자존심도 있고 중국과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그 좀 미묘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도 원래는 종주국 아닙니까? 옛날 맞습니다. 공산주의 시절에 옛날부터 뭐 공산주의 시절부터 이제 주도국이었는데 좀 이제 경제적인 그런 힘의 역학 관계로 인해서 지금 바뀌어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편의상의 이런 그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쟁을 다 치르고 나면은 러시아는 국력이 많이 소진될 테고 네. 세계 범세계 질서로 보면 이제 미중의 구도가 더 강해지고 러시아는 이게 종속적으로 들어가게 장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만일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은 러시아는 또 러시아대로 또 다른 인도 그죠? 그런 브라질 외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내림들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중국에 대한 경계가 아무래도 좀 양면이 있습니다. 협력도 하지만 중국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막 경제력에서는 아무래도 떨어지지만 핵무기라든가 뭐 이런 다른 분야에서는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너무 완전히 그 2등 국가라고 취급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여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빠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지금 모습 보고 계신데요. 네. 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 우리가 이제 많이 네. 알게 됐습니다만은 네. 젤렌스카는 어떤 사람인가요? 젤렌스카 여사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굉장히 그 가까이서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물론 대학 때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대학 동창이군요. 네. 그 이분은 이제 건축학, 법학을 하고 이제 젤렌스키 법률 이제 공부하시다가 만났는데요. 네.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그 법으로 이제 하기보다는 이제 극단의 배우로 나가니까 본인이 이제 극작가로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2019년에 대통령 부인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린이 교육 보건 이런 데 많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뭐 SNS를 통해서 많이 이런 전파도 하고 특히 이제 러시아 측이 이제 신변 위협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에 대해서도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안보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도 많을 텐데 이런 그 먼 여행을 하신 걸 보면은 상당히 한국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온 건가요 이번에?
네네. 그 재임 시절에는 혹시 보신거나 얘기 저는 들으신 적은? 저는 뵙지는 못했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이분이 그 활동을 하실 때는 항상 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님하고 만났을 때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재, 보건, 교육 이런 문제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그럽니다. 네. 이번에 이제 우리한테 일단 비살상 무기 지원 네. 요청했다고 하니 비살상 무기 네.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본인께서도 이제 본인 그 젤렌스카 여사도 한국이 살상용 무기 제공에 어려움이 있은 걸 안다. 핵무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뢰 제거용 장비라든가 또 구급 차량용 뭐 이런 이제 비인도적인 걸 지원해주면 고맙겠고 재건 분야에서도 헤르손 지역에 고려인이 많으니까 네. 좀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포노마렌코라는 이제 주한 대사가 계셔서 한 달 전에 제가 만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네. 본인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저하고 같이 공감했던 얘기가 아마 건의가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 말씀하시는 예, 주한 대사요. 네. 그럼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이 한국으로부터는 살상 무기는 지원받기 어렵고 비살상 무기를 지원받자 이렇게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현재 단계는 이제 본인들도 제공을 받는 나라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자기들이 받겠다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걸 정치적으로 좀 그냥 부담을 준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서방이 주는 무기가 지금 거의 제가 세 보니까 한 600억 불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방도 뭐 지금 미국 참모총장이 그랬던데 이게 확전이 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 영토로 공격을 한다든가 그 나토하고 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약간의 어떤 무기를 다 주는 건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무슨 이제 제공권에 필요한 F-16이라든가 또는 아주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건 안 주는데 다행히 영국이 250km 나가는 그런 스톰 쉐이더를 줘서 네.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걸 알고 또 전쟁이라는 게 이제 무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군인들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금 전시 경제도 돌아가고 하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균형 있게 좀 보려고 하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얼핏 듭니다. 네. 자, 끝으로 두 가지만 네.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세계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종전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야 될 텐데 아까 이제 선거들이 맞물려 있다고 말씀하셨고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이게 정치적인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전쟁의 문제인데요. 지금 양측 간의 이런 입장이 팽팽한 관계에 있어서 지금 어떤 군사적인 결판을 내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하니까 금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내년 3월이 예정된 게 3월 19일이 러시아 대선이고요. 또 3월로 예정됐는데 지금 긴급 지금 이런 조치 상황 마샬로 그런 상황 내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전황을 앞두고 있을 건 보면서 우크라이나도 원래는 3월이 대선이라 말씀이신 거죠? 3월 말인데 지금 어떤 걸 할지 결정을 아마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나라를 앞두고서 어떤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금년이 굉장히 치열한 또 한 판의 승부 교착전이 공방전이 있을 텐데 그게 양측의 이런 전력이나 또 서방의 여러 가지 지금 가늠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쉽게 정전까지는 아니고 지금 검토는 할 겁니다. 이게 전쟁을 그냥 끝나는 것 플러스 어떤 식으로 안보를 또 보장해 주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그런 거 다 같이 이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우선 이번에 대반격이 어떻게 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도 내년에 또 대선이 있고요. 그렇죠. 11월이죠. 자, 두 번째 이제 그 어쨌건 종전이 이르면 내년에 된다고 하면 전후복구 또 일부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전후복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정부 차원하고 이제 민간 차원 나눠서 봐야 할 것 같고요. 첫째는 우리가 좀 규모를 좀 높여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제 비살상 무기 정도로만 간다면 경제적인 규모를 왜냐하면 일본은 보니까 지난번에 기시다 수상이 키우에 가서 55억 불을
차관을 포함해서입니다. 물론 아. 그냥 무상 플러스 네. 빌려주는 거죠. 물론 이제 장기 저리니까 네. 뭐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굉장히 저리인데 그런 어떤 제스처라도 좀 우리가 좀 표현해야 하지 않느냐. 네, 네. 우리가 뭐 우리 기업이 가서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지금 전쟁 상황인 나라에서 그런 걸 먼저 좀 계산하기는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책임을 먼저 우리가 다 해야 된다. 네, 규모를 늘리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전쟁 중인데 어디 가서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대개 지금 폴란드라든가 슬로바키아 인근에서 미국이나 뭐 여러 가지 서방 회사들은 거기서 IT, 건설, 뭐 운송 이런 걸 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우리 관련 장관이라든가 팀들이 좀 현장을 가서 네. 좀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설명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좀 알려주고 네. 정부에 건의도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G7에 가서 여러 가지 압박이나 이런 걸 좀 넘어가지 않을까.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이런 걸 대응을 해야 네. 서방도 뭐 우리가 G8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네. 좀 그런 격에 맞는 좀 역할을 좀 크게 넓혀야지. 우리가 현재는 지금 1억 불, 1억 3천 불 해서 한 2억 3천 불 정도만 커밋한 상태고요. 뭐 1억 불은 이미 제공했다고 그러고 2년 동안에 그런 걸 보면은 규모나 또는 그 방법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고 확대된 노력을 좀 기울여서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좋고 우리 국력 신장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결국 유럽에 진출하는 또 하나의 발판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지금 2억 달러, 일본은 2억 3천만 불인데 55억 불. 일본은 50억.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900억 불이 지금 경제 부분만 지금 돼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조금 그 부분에서 성의를 좀 더 많이 보여야 하지 않냐. 네. 뭐 국민들께서도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뭐 지금 급한 거 더 써야지 하는 국내적인 거에 신경 쓰시는데 우리가 수출을 거의 40% 50%에서 벌어온 나라 아닙니까? 네, 네. 벌어오는 데만 뭐 너무 신경 쓰시보다는 더 크게 우리가 더 그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이건 투자다. 네. 좀 무상도 좀 많이 드리고 뭐 우리 세금이 좀 나가는 데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네. 우리 또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국내 문제에 많이 몰입이 돼 있는데 언론에서 이런 해외에 그런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크다. 네. 우리 좀 창피하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까지 좀 언론에서 좀 우리 YTN 포함해서 네. 좀 많이 좀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그 참상들 그게 네. 또 이제 과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사를 모두 지냈던 박노벽 전 대사의 해설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